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공군 비행장을 타격하는 훈련을 참관하고 압도적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도발도 시사하고 있는데요. 김세로 기자, 북한 동향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그제 저녁 6시 20분쯤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호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함께 참관했는데요. 이번 발사는 유사시 우리나라 서해 쪽 공군 비행장을 타격하는 훈련으로 추정됩니다. 적 작전 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조선 서해상의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일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신형 전술무기 이동식 발사 차량 6대에서 각각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위협적으로 보이게 이제 연출을 했는데 기습 발사를 좀 시도하면서 충격 효과를 좀 높이려는 의도가 읽혀집니다. 북한의 도발, 뭐 때문일까요? 모레 13일부터 열 하루 동안 시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한 자리에서 압도적 대응 능력을 키워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이에 앞서 김여정 부부장도 담화를 통해 한미가 과시성 군사행동으로 대응해야 할 조건을 만들고 있다며 군사 동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한미훈련에 돌리며 국제사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공해상에서 전략무기 시험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죠? 네, 김여정은 지난달 20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비난하면서 태평양을 자신들 사격장으로 활용할 거라 언급했었죠. 이후 한 국내 언론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태평양으로 날아오는 북한 ICBM을 즉각 격추할 거라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 여정은 이 보도의 진위 여부를 떠나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 영유권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공해에서 군사적 대응이 따르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미사일 실험에 명분을 쌓으려는 조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돌리면서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전략무기 개발의 일환이지만 한미연합훈련 대응용인 것으로 일종의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담화를 통해서 공세적으로 대응을 하는. 국정원도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된 3, 4월에 북한이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술적인 수요와 김여정의 예고 등을 감안시 사거리를 축소한 ICBM 정상 각도 시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미훈련에 대한 맞대응을 거론하며 전략무기 시험 등 관련 계획을 세웠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 ICBM이 북한의 체제 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체계라는 점에서 체제 보장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그게 상응하는 대응 조치도 이제 마련하고 하겠다는 거죠. 얼마 전엔 우주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주조약 당사국, 등록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利用 분야에서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종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다 밝히기도 했는데 민간 부문을 명분으로 한 다양한 로켓 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네. 요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부각되면서 후계 체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네,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 동향과 함께 후계 세습과 관련된 첩보를 일부 공개했다죠. 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동향을 보고하며 김 위원장 자녀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전했는데요. 외부 정보기관과 공유한 첩보상 2010년생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첫째 자녀는 아들로 파악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셋째는 출산 사실이 확인됐지만 성별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김주애가 자꾸 부각되는 이유에 대해선 어떻게 분석하나요? 주민들에게 4대 세습을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유력하다고 봤는데요.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해 후계를 구상할 필요가 없고 선전 동향도 없어 후계자 내정보다는 세습의 당위성 부각을 위한 차원이라는 겁니다. 김주애는 정규 교육기관을 다닌 적 없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 승마와 스키, 수영이 취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승마와 관련돼서는 김주애가 실력이 아주 좋아
김정은이 흡족해한다. 이러한 정보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식량 사정 관련 보고도 있었는데요. 아사자 발생 규모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북한이 미래 세대를 중시한다는 선전물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죠? 네, 지난 5일엔 황해남도의 한 여학생 사연을 전했는데요. 작년 말 소년단 대회 참석차 평양에 갔다가 만성 질환이 악화돼 입원했는데 당국의 조치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협의회가 조직돼서 일심이를 하루빨리 완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치료안들이 세워졌으며 9년 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평양 애육원 출신 학생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원수님께서 3번이나 뽀뽀를 해주신 그 원아도 중학생이 돼서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의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북한에 부모 없는 아이는 있어도 고아의 서름을 안고 있는 아이는 없다면서 당국의 뜻을 받들어 아이들을 나라의 기둥으로 키울 거라고 선전합니다. 미래 세대 중에도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둘을 부각함으로써 김정은이 그만큼 미래 세대를 위한 관심과 애정을 묻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외 문물을 접하기 쉽고 사상 이완이 우려되는 미래 세대를 체제 유지의 핵심 세력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이날을 국제 부녀절이라 부르면서 중요하게 기념하는데요. 실제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삶은 어떨까요? 네, 방송에 비치는 모습만 보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 김여정이나 현송월, 김주애까지 부각되는 여성이 제법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북한 당국이 여성들에게 주문하는 특별한 역할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들이 북한 곳곳 광장에 모여 춤을 추고 오락을 즐기거나 공연도 관람합니다. 운동장에서는 이어달리기와 널뛰기 등 다양한 체육대회도 열렸습니다. 여성들을 가정의 꽃, 나라의 꽃으로 내세워주는 여성 존중의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서 북한은 3월 8일 국제 부녀절, 즉 세계 여성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크게 기념합니다. 이날만큼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침밥을 해주고 아내와 여성 동료들에게 꽃과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3.8절 우리 여성들에게 하루밖에 없는 명절 아닙니까? 한 달 전부터 준비하다가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판매동무랑 토론해보니까 화장품을 제일 좋아한다입니다. 북한 방송은 이러한 모습이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여성들의 권리이자 자부심이라고 선전합니다. 실제로 북한 여성들은 북한 사회 내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을까?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된 북한의 기록 영화. 김정은 위원장의 뒤로 백두산 김화행군에 나선 4명 중 단 1명, 조용원 노동당 비서를 제외하고는 리설주와 김여정, 그리고 현성월까지 모두 여성입니다. 대미 외교의 실세 최선희는 우리의 외교부 장관격인 외무상에 올랐고 김여정과 함께 국무위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어린 딸 김주애가 고위 간부들보다 앞선 위상으로 미사일 발사장, 열병식장, 그리고 건설 착공식장까지 누비고 있습니다. 다음 최고 지도자는 여성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성이 세력을 거느린다는 것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애가 등장을 했을 때 북한 주민들 그 누구도 후계자로는 상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일부 고위층에서는 김주애의 후계자설이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첩보가 있고요. 그러나 TV 화면에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 북한 여성들의 정치 참여 수준은 미미합니다. 2년 전 8차 당대회 때 참석한 당 간부와 대표자 중 여성 비율은 10%에 그쳤습니다. 당이나 내각의 책임자 지위에 오른 인물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당과 국가가 여성에 대한 배려와 시혜를 베풀고 있다면서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8일 여성의 날 북한 텔레비전 방송입니다. 여성은 꽃이라니 생활의 꽃이라니. 텔레비전은 여성 의사, 연구사,
과학기술 전문직, 여군, 심지어 도로변 화단 관리나 공원 청소를 하는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부각시키면서 그게 다 지도자와 당, 국가의 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으로서 처벌적으로 응당하여야 할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저를 공원과학자로, 박사로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사회가 많이 분화되고 변화하면서 여성들이 예전처럼 여성들이 주로 배치되는 굉장히 젠더화된 노동의 현장들, 주로 경공업이라든가 이런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텔리와 같은 어떤 계층의 이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시대에 뒤진 가부장적 주문도 공공연히 등장합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여성들이 주부, 며느리, 아내, 어머니로서 시부모를 잘 모시고 남편과 자식이 국가와 사회 앞에 본분을 수행할 수 있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식 6을 낳아 모두 군대에 보낸 여성의 사례를 들며 자식을 많이 낳아서 군대에 보내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자랑은 입대증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맏아들은 제대되고 현재 5명이 군사복무하는 중입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 전쟁 노병, 상위 군인, 주변 고아들을 국가 대신 돌보는 일도 여성 몫으로 인식됩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저희 2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면서 덕무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지. 이거부터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북한에서도 젊은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가정생활에 대해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굉장히 이게 다 나의 책임이고 나의 의무이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식의 의식이 굉장히 팽배해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북의 합계 출산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추세이고요. 여성들의 변화하는 의식을 저는 체제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통제하고 조율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경제난은 여성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더해집니다. 세탁기, 청소기는커녕 온수조차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도, 당국의 식량 배급이 끊어지면 장마당에 나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여성들이었습니다. 장마당의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공장 기업소보다는 경제적인 수입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장마당에 의존하는, 가게가 장마당에 의존하는 정도도 커질 거고,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기세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북한은 자신들이야말로 일찌감치 여성 해방을 이뤘고 여성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로 대우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성들은 권위주의와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국가에 충성하면서 일터와 가정 그 어느 것도 소홀함이 없는 슈퍼우먼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북한을 설명하는 말 중에 병영국가란 표현이 있죠. 열병식은 그런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열병식 볼 때마다 누가 참가하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열병식은 모든 부대, 모든 군인이 다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대에서 선출을 합니다. 열병식에 참가하는 군인들은 거의 이제 나중에 지휘관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확률이 있어서 출신 성분이나 그다음에 군 생활을 보고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북한의 열병식에는 이제 여러 부대들이 이제 참가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전형화된 형식이 있습니다. 배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명예기병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호위하는 부대들이 연속적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기가 이제 장식을 하게 되는 일정한 이제 패턴이 있는데 2.28 열병식에는 이게 이제 조선인민군 창건일, 정규군의 창건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초상화를 들고 나오는 초상화 종대도 이제 추가가 되는 방식이죠. 또 중요한 건 무기죠. 이번 열병식에는 어떤 무기를 좀 더 강조점을 둬야 된다에 따라서 무기나 특별한 어떤 기념 종대들을 배치하는
그런 형식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열병식은 통상 어떻게 또 얼마나 준비를 하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희 때는 그 미림 비행장 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가 그 종대 행대를 맞춰야 되는데 24명이 한 줄에 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발만 들면서 한 100m를 나갑니다. 처음엔 조금 싸우기도 하고 너는 왜 못하냐 막 하고 하다가 우리가 서로 힘을 맞춰야 된다. 같이 한 마음이 돼야 이게 맞춰진다 해서 그렇게 다리 드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열병식 준비 과정을 담은 북한 기록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해 열병식 이후 공개된 북한의 기록 영화 주체의 열병식입니다. 열병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비상한 각오와 불같은 일념을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의 혁명 무력의 장병들. 네, 지금 저 무기 들면 더 힘듭니다. 무기를 살짝 잘못 넘기고 이게 턱 각도를 45도 안 들게 되면 내 무기가 나를 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무기 들고 그다음 팔을 이게 앞뒤로 꺾을 때 여기가 한 주먹 사이가 되도록 딱 들어야 됩니다. 네, 참 저희랑 비슷하게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여군들한테 소총 잡는 방법부터 차례 자세까지 일일이 지시하고 있네요. 1년 전부터 열병식 기본 구상을 밝혔다고 하는데 리허설을 직접 지휘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외부에 이 열병식을 잘 그 기획된 공연 형식으로 잘 보여주고자 하는 그 욕구를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열병식이 자신들이 그 얘기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목소리의 차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주민들에게 그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군대 조직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대내적으로도 과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굉장히 잘 맞춰진 군대를 보게 되면 대내 주민 역시도 상당 부분 경외심을 갖는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외부에 좀 더 자연스러운 국가로 보여지게 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도 아마 좀 고려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니까 몇 개월씩 준비를 하고요. 단순한 행수가 아니다 이렇게 싶은데요. 또 이런 총동원은 북한이니까 가능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든 군사화된 사회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군사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고 군인이 된다는 것에서 갖는 자부심들이 계속 이런 열병식에서 더 열성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군 복무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7년에서 10년까지 예전부터 굉장히 길게 이 군 복무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질서와 그런 어떤 규율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 이제 그런 익숙한 면들이 이 열병식을 우리가 다른 사회와 좀 비교될 만큼 상당히 도드라지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위성 사진에도 찍힐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입니다. 이 열병식 당일에 평양은 시 전체가 열병식장으로 변합니다. 여기는 요명거리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4.25 문화회관입니다. 열병대원들을 태운 자동차 행렬이 지금 료명거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2020년 열병식 당일의 평양 시내 풍경입니다. 열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참가자들의 자동차 행렬과 함께 환호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에들도 없는 최고 열병식을 보여주는 우리 군대들 아닙니까? 그 주인공들을 환영하는 이 연도에 선 것이 막 긍지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행진하고 몰리면 동선도 상당히 복잡할 텐데요. 군인뿐 아니라 주민들도 있잖아요. 혼란은 없을까요? 군인 정대가 따로 있고 또 주민들이 서는 정대가 따로 있습니다. 또 경비까지 서고. 그래서 저희 정대가 차례로 빠지게 되면 주민들이 그 자리를 메워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동선을 굉장히 잘 짜여놨고 또 주민들도 역시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킵니다. 최근 북한의 열병식은 과거와 비교하면 내용뿐 아니라 TV로 중계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시는 건 2021년 열병식 모습입니다. 행진하는 여군들 옆으로 작은 카메라가 잡히기도 했고요. 올해 열병식에서도 열병 행렬을 촬영하는 카메라맨들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북한 기록 영화에 카메라 배치나 촬영 구도에 대한 회의를 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편집기나 조명도 보이고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때에도 그 1호 카메라가 따로 있었고 저희 열병종대를 찍는 카메라가 따로 있고 또 뒤에 그 한영인파를 찍는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종대가 지금 저희가 나가는데 저희 열병대호를 찍는 이 또 카메라 이 기자분들은 저희 사이로 그냥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앞으로 막 지나다니니까 이제 정신 상태가 헝클어질까 봐. 자세가 흐트러질까 봐 굉장히 좀 짜증난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권 이후부터 일관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코드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실용주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프로파간다, 소위 선전을 상당히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자신이 어떤 국가인지를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병식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기획된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그 국방력 속에서도 굉장히 잘 결속돼 있다라는 거를 어떤 미국을 주 메시지 오디언스로 삼고 보내는 부분도 있고 또 국제사회에 그거를 과시하려는 측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병식이라는 것이 그런 다목적의 의도를 갖고 아마 북한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게 하루 하지만 길고 긴 준비 기간을 거친 열병식. 이게 끝나고 나면 뭐 포상 같은 것도 주어지나요? 네, 당연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았던 건데 저희도 끝나고 나서 관광 다 시키고 옥류관 가서 그 국수도 먹게 해주고 또 나가서 상품도 살 수 있는 이러한 시간도 주고, 그리고 바로 군인들은 집으로 포상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바로 또 부대 오게 되면 승진의 기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참가자들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뭐 하나의 정치 전략으로, 통치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과거 이제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에도 행사 참가자들과 사진을 찍긴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어떤 행사와 관련해서 부문별 사진을 찍는 것이 굉장히 양쪽으로도 많아졌고 횟수도 많아졌어요. 특히 열병식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이 많은 인원들을 전부 다 한 프레임 안에 넣고서 이제 찍는 그런 정치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진 안에 들어가서 사진이 찍혔다, 소위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이 찍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향후의 어떤 정치적 출세라든가 군 내부의 승진 여러 가지에서 상당히 이제 큰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결속 효과를 상당히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주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국군의 날 같은 특정일에 열병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축소되고 생략할 때가 많은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꽤 큰 규모로 했었다고 하네요. 우리 국군 정예 1만 병력이 직식한 발걸음으로 거리를 누벼 우리 국군의 의젓한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전 국가적인 행사로 공을 들여서 열병식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제 경험하고 북한 경험하고 좀 다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국군의 날 행사를 TV에서 이렇게 중계하면은 그 등장하는 군인들과 무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자긍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그 한 측면은 대내적으로 이 군사화된 하나의 병영 질서를 가장 과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이쪽 열병식이고, 그 열병식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1년이 하나의 주기처럼 돌아가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한 국가가 쉴 틈을 안 주고 끊임없이 하나의 규율을 계속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열병식이 하나의 이 사이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북한의 열병식 영상을 보면서 사실 실제 주민들은 어떻게 느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민을 위한 행사로 변화하길 기대하기는 어떨까 쉽지 않겠죠? 그나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의 여러 어려운 국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열병식의 중요한 하나의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무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어떤 무기가 등장하고 얼마나 이 위용을 과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어떤 군사화된 질서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재생하는 어떤 매개체로서 이 열병식이 갖는 어떤 일종의 메커니즘이랄까요? 이거를 좀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명하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6개월, 7개월간에 또 평양 시민들도 이런 정치적 행사에 계속 동원이 되다 보니까 피로도도 느끼고 하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쇼보다는 어떠한 그들이 행복한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행사로 좀 열병식도 바뀌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북한의 열병식 그 뒷이야기를 통해서 북한 사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열병식의 사활을 거는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남북한과 외국 출신 청년들이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의 시장 개방 이후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북한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모습 지난주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북한 모습과 꽤 비슷하다는 라오스 농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른바 통일농장 탐방기를 전해드립니다. 현지에서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시장 개방이 이루어진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에서의 동행. 남과 북, 그리고 외국 출신 청년들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모습에서 언젠가 펼쳐질 북한의 미래를 함께 상상해봤는데요. 이번엔 수도 외곽의 농촌으로 향했습니다. 라오스는 전체 인구의 75%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이고 역시 농업 의존도가 높은 북한과는 1974년 이후 50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때문에 동남아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북한스러운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라오스의 농촌. 청년들이 향한 곳은 그 농촌 한복판에 있는 라오스 국립농업대학의 양계 농장이었습니다. 수천 마리에 달한다는 라오스의 토종닭들이 이곳 저곳에서 울어대며 먼 곳에서 온 손님들을 우렁차게 반깁니다. 이 닭들이 모두 하루에 수백 개를 낳는 알들은 첨단 부화시설에서 병아리로 깨어나고 이후엔 인근 저소득 농가들에게 보급되는데요. 뭐 움직이는데? 깨어났어. 이렇게 이제 전란 없이 있으면 병아리들이 태어나. 진짜 깨어났어. 한국의 대북 단체와 라오스 내의 한국 기업, 라오스 국립농대, 그리고 라오스 농민들로 조직된 협동조합이 힘을 합쳐 5년 만에 일궈낸 현장입니다. 현재 라오스 내에서 토종닭은 저희가 제일 많이 키우고 있고요. 품종을 받아와서 2, 3년 동안 키우면서 현재는 이제 키우는 양이 이제 전도돼서 오히려 저희가 출산한 도수 쪽에다 보급하는. 사업 초기엔 어려움도 많았지만요. 라오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가 정전되거나 아니면은 물이 이제 한국처럼 수도가 깨끗하지 않다거나 원활하게 이제 공급이 안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있었어요. 온도와 습도를 현지 기후에 맞춰 세밀하게 조절하고 질병 예방 같은 선진 농업 기술과 친환경 사료, 여기에 라오스 국립농대의 졸업생들을 대거 직원으로 채용하며 사업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북한 농촌에 이것을 도입할 때는 그 시행착오들을 줄여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경험을 가지게 된 게 굉장히 큰 성과고요. 병아리들을 공급받아 키우는 인근 농가도 방문해 봅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한국 측으로부터 교육과 지원을 받고 조합 농민들 각자 집에서 닭을 키운 뒤 힘을 모아 이를 시장에 함께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다는데요. 점차 수익이 늘어나면서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현지 농민들 숫자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방식은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좀 나아진다면 통일 이전이라도 열악한 북한 농촌 사회에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형성된 시점이 그리 오래지 않아서 농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프라가 열악하다든지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준비되지 못하고 좋은 품종들이 이제 그렇게 보급되지 않았다는 이런 그 지점들이 사실 북한하고 많이 유사했습니다. 남한의 경험과 기술력을 접목시킨 이른바 통일 농장의 꿈이 북한 대신 라오스에서 우선 실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이 라오스보다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한 몇 배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은 인구도 많고 그리고 시스템도 나름 좀 주민들이 좀 이렇게 단합력도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다 닫아두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라오스 농업의 젖줄이자 이웃 태국과는 천연 국경을 이루고 있는 메콩강. 라오스의 이곳은 비슷한 폭의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갈 때 이용하는 탈북 경로인데요. 라오스 이곳에서 탈북을 이렇게 해온 친구들도 한국에서 많이 봤어서 이 친구들이 이런 루트를 통해서 넘어왔구나.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좀 할 수 있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잠깐이나마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뜻깊은 장소에서의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사시는 집도 보고 했는데 북한에는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들, 이게 서서히 섞여들기 위해, 녹아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통합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근 어느 나라보다 북한과 비슷하다는 이곳 라오스에서의 경험은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청년들에겐 큰 자산이 될 것이고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나 지즘하다밖에 모르겠어. 지즘하다? 약간 짐즘하다? 뭔 소리야? 난 짐즘하다 할래. 지참되다? 지참되다? 지참하다. 지참하다? 뭐가 정답이에요? 한참 벌어지던 일이 멎어지고 뜸해진다는 뜻으로 북한에서는 짐짓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왕래가 짐짓하다, 상처의 아픔이 짐짓해지다와 같은 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비슷한데? 네, 아까 비슷한데? 짐즘하다. 맞잖아. 짐짓하다. 그럴듯하네, 뭐가.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건조한 탓에 산불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